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욱 빛나는 나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내 통장에 내 돈 넣었을 뿐인데 며칠 뒤 국세청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 돈 어디서 난 거예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주 제게 상담 오신 60대 어머님은요. 평생 조금씩 모아온 돈 8천만 원을 은행에 입금하셨는데 2달 뒤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 설명이 부족하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이죠. 분명히 내가 피땀 흘려번 돈인데 왜 설명하지 못하면 세금까지 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현금 입출금은 더 이상 자유로운 거래가 아닙니다. 감시당합니다. 기록됩니다. 분석됩니다. 그리고 설명 못하면 세금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어떤 거래가 의심을 받는지, 국세청에서 전화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국세청과의 대화법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모르고 입금했다가 억울하게 세금 냈다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더 깊이 있는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은행에 돈을 넣었을 뿐인데 그게 누군가의 감시 목록에 올라가는 세상이 된 건요. 사실 이 시스템은 2006년부터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그 이름은 고액 현금 거래 보고제도, 영어로 CTR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엔 5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만 보고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땐 별로 신경 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해마다 내려옵니다. 2008년엔 3천만 원, 2010년엔 2천만 원, 그리고 지금은 단 1천만 원만 넘겨도 자동 보고됩니다. 중요한 건 직원이 보고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자동 보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창구에서 돈을 넣든 ATM에 집어넣든 심지어 야간 금고에 넣든 현금이 움직이는 순간 금융정보분석원 FIU 시스템에 기록이 올라갑니다. 이 정보는 어디로 갈까요? 국세청, 경찰, 검찰, 심지어 공정위나 관세청까지 필요하면 바로 요청해서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나는 999만 원씩만 나눠서 입금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두 번째 감시 시스템, 의심거래보고 제도 STR 때문입니다. 이건 금액과 상관이 없습니다. 1천만 원보다 훨씬 적은 돈이라도 거래 방식이 이상하거나 반복되거나 설명이 모호하면 직원이 판단해서 바로 보고가 올라갑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사례에서는 900만 원씩 3번에 걸쳐 나눠 입금하셨는데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유는 하나, 왜 나누어 입금하셨어요? 혹시 자금 출처를 숨기려고 하신 건가요? 이렇게 물은 거죠. 그분 이 말을 듣고 며칠을 잠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가 돈을 숨겨서가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한 일이 이제는 감시받고 조사 대상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만 당한다는 사실. 준비한 사람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행동이 국세청의 레이더에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생각보다 별거 아닌 일들이 그들 눈에는 이상 거래로 보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혹시 여러분도 모르고 하셨던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복적으로 나눠서 입금하는 행동.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900만 원씩 나눠서
며칠에 걸쳐 입금하셨다? 딱 걸립니다. 1,000만 원 넘기면 안 된다니까 조금씩 나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오히려 의심거래 패턴 1순위입니다. 왜냐고요? 정상적인 거래라면 굳이 나눌 이유가 없거든요. 특히 일정 기간 안에 반복 입출금이 있으면 은행 직원은 이거 자금 세탁 아니야? 하고 STR 보고를 올립니다. 두 번째, 소득 대비 너무 큰 현금 입금. 월 200만 원 소득이 있는 분이 갑자기 2천만 원, 3천만 원씩 입금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국세청은 당신의 생활 수준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신고된 소득, 재산, 지출 내역이 다 뜹니다. 그런데 버는 건 적은데 현금이 자꾸 들어온다? 이건 어디서 났나? 바로 출처 조사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저희 상담 사례 중엔 어머니가 딸에게 받은 생활비를 몇 년 모아서 한 번에 입금했다가 국세청에서 연락이 온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평소와 완전히 다른 거래 패턴. 20년간 소액만 입금하던 분이 갑자기 1,500만 원 현금 입금하면요. 그 자체가 이상 거래로 인식됩니다. 은행 시스템은 이미 고객의 평소 거래 패턴을 AI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평소랑 다르다 싶으면 바로 알람이 울려요. 이때 직원은 왜 갑자기 금액이 커졌는지 이유를 물을 수 있고 답변이 모호하면 바로 STR 보고 대상이 됩니다. 네 번째, 용도를 묻는데 모호하게 대답하는 경우 은행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쓰실 돈이세요? 이때 그냥요, 개인적인 일이라 가족한테 좀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오히려 의심 200% 올라갑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말을 얼버무리는 순간 의심은 확신이 됩니다. 다섯 번째, 여러 은행을 돌면서 분산 거래. 같은 날 A은행, B은행, C은행을 돌며 800만 원, 900만 원, 700만 원씩 입출금하셨다면 이것도 다 잡힙니다. 예전엔 은행끼리 정보 공유가 안 됐지만 이제는 FIU가 모든 금융기관 거래를 통합 분석합니다. 왜 이 사람이 같은 날 여러 은행을 돌지? 누구 통장이지? 혹시 가족 명의를 활용한 자금 이동인가? 이렇게 의심받으면 국세청이 가족관계까지 다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 서류 작성 거부하거나 급하게 처리하려는 행동. 은행 직원이 입금 목적을 적어주세요. 간단한 문진표 좀 작성해주세요 라고 할 때, 그거 안 써도 되잖아요. 바빠서 그냥 빨리 처리 좀 해줘요. 이렇게 나오는 순간 직원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서류를 거부하는 사람은 뭔가 숨기려는 사람. 이 공식이 작동합니다. 일곱 번째, 현금만 고집하는 경우. 요즘 세상에 계좌 이체도 있고 카드 결제도 있는데 굳이 현금만 쓰는 사람, 의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 탈세나 자금 은닉 가능성을 의심받는 거죠. 여덟 번째, 가족명의 계좌를 돌려 쓰는 행동. 가족끼리니까 괜찮다? 아닙니다. 특히 요즘 국세청은 자녀, 배우자, 지인명의 계좌를 통해 자금을 돌리는 걸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 돈이긴 한데 아내 통장을 거쳐 아들 통장으로 보냈다. 이런 우회 자금 흐름은 증여세 탈루, 자금 은닉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나도 이런 적 있었는데 싶으셨다면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래 하나 때문에 국세청에서 전화가 오고 제대로 설명 못하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만약 정말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말과 행동,
그리고 대응법까지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만약 어느 날 국세청입니다.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당황해서 혹은 잘 모르고 바로 이런 실수들을 하십니다. 그 결과 작은 일이 커지고 불필요한 세금을 내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7가지 행동 절대 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당황해서 거짓말하는 것. 그런 돈 받은 적 없어요. 입금한 기억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통장 내역 보면 실제로 다 찍혀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미 어느 정도 정보를 다 파악한 상태에서 연락합니다. 모른다고 부인하면 이 사람 뭔가 숨기고 있네? 바로 의심 강도가 올라갑니다. 두 번째, 무작정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이런 말,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전혀 세금 대상이 아니었던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인정했다는 기록이 남아버리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 내가 직접 전화해 볼게. 그냥 가서 설명하면 되겠지.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국세청과 나눈 모든 통화, 방문 상담 내용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 기록은 나중에 당신의 말이 바뀌었는지, 논리가 맞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전문가 도움 없이 혼자 나서면 오히려 스스로 불리한 증언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관련 없는 서류까지 마구 제출하는 것.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요. 하면서 부동산 계약서, 다른 가족 계좌 내역, 투자 내역까지 막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불필요하게 조사 범위를 넓히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현금 입금 출처만 보자고 했는데 그 서류 덕분에 이 주식 거래는 뭐예요? 라는 새로운 질문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빨리 끝내고 싶어서 성급하게 세금 내버리는 것. 그냥 얼마 나오는지만 말해주세요. 제가 바로 낼게요. 이런 태도는 절대로 금물입니다. 그 돈 사실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 오셨던 한 분은 증여세가 아니라 생활비 입금으로 간주될 수 있는 건데도 바로 인정하고 세금부터 냈다가 돌려받는데 2년 걸렸습니다. 여섯 번째, 전화로만 처리하려고 하는 것. 통화로 다 설명했잖아요. 그땐 그 담당자가 문제 없다고 했어요. 그 말,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른 담당자가 오면 그 말 한 적 없다고 나오고 당신은 증거 없이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메일, 팩스, 홈택스 민원 접수 등 활용하세요. 일곱 번째,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내가 무슨 범죄자도 아니고 그쪽이 뭔데 내 돈을 의심하냐고요. 이런 태도, 상대방 태도도 바꿔놓습니다. 국세청 직원도 사람입니다. 감정적으로 나오면 협조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더 꼼꼼하게 길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려드렸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국세청 연락이 왔을 때 가장 안전한 대응법 5가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큰일 난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단순한 사실 확인 요청인 경우도 많고 몇 가지 서류만 잘 제출하면 깔끔하게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2단계에서 실수하면 일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대응법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절대 급하게 답하지 마세요.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통화 중에 그게 어떤 건지 정확히 확인해 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당신을 지켜주는 보호막입니다. 기억도 정확하지 않고 서류도 확인 안 된 상태에서 대충 대답했다가 말 바꿨다는 말 한마디에 신뢰 무너집니다. 시간을 확보하세요. 그리고 메모를 남기고 전문가와 상의한 뒤 대응하세요. 두 번째, 통화 내용을 꼼꼼히 기록하세요. 통화 날짜, 시각, 상대방 이름, 부서, 문의 내용. 전부 간단히 메모장에 정리해 두세요. 예를 들어 6월 10일 국세청 세무조사과 국세청 조사 담당자와 통화. 내용 2022년 12월 15일 900만 원. 입금건에 대한 자금 출처 확인 요청. 이렇게 적어두면 나중에 말을 바꿨다고 할 수도 없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당신의 말이 정확하게 남습니다. 세 번째, 세무사나 회계 전문가에게 반드시 상의하세요.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법과 회계의 언어로 말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실제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면 단순한 생활비도 증여가 아니란 걸 증명할 수 있고 이미 낸 세금을 경정 청구로 돌려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법적인 권리, 전문가들은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정리해 두세요. 현금을 입금한 경우라면 그 출처가 무엇인지 증빙 가능한 서류를 정리해 두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면 퇴직금 명세서, 상속금이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자녀에게 받은 생활비라면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작은 증거 하나가 당신을 조사에서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계좌 이체와 기록 남기기 습관을 들이세요. 가족 간 돈을 주고받을 일이 있다면 절대 현금으로 주지 마시고 계좌 이체로 하시고요. 이체할 때는 메모란에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명확하게 적으세요. 이 한 줄이 몇 년 뒤 조사받을 때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 세무조사는 무서운 게 아닙니다. 몰라서 실수하는 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5가지 대응법만 기억하셔도 대부분의 국세청 연락은 무리 없이 해결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한 가지 비밀, 이걸 아시면 아예 연락 자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알려드린 모든 내용을 단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사받기 전에 먼저 내 돈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고요? 국세청은 당신이 돈을 가진 것보다 그 돈이 어디서 났고 왜 들어왔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설명을 잘한 사람은 곧바로 조사에서 빠집니다. 설명을 못한 사람은 몇 달간 서류 내고 해명하고 불이익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선제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가족 간 큰 금액 이동은 반드시 기록을 남기세요. 생활비 주는 건데 뭐 어때서?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1,000만 원 넘는 입금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생활비였다는 걸 증명하려면 거래 당시 문자, 카톡, 계좌 이체 메모가 필요합니다. 2023년 8월 15일 아들 계좌로 150만 원 송금, 메모, 엄마 병원비, 카카오톡, 엄마, 병원비 150 쐈어요. 이 두 줄만 있으면 증여세 낼 필요 없이 깔끔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미리 전문가 상담을 받아두세요. 세무 건강검진입니다. 이제는 건강검진 받듯 세무도 정기 점검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입출금이 있었던 분, 가족 통장을 같이 쓰고 있는 분, 현금으로 거래한 적이 있는 분이라면 세무사에게 한 번만 검진 받아보세요. 혹시 문제가 될 거래는 없나요? 이런 방식으로 자금이 움직였는데 괜찮을까요? 미리 들여다보면 후회가 줄어듭니다.
세 번째, 증빙은 귀찮아도 나를 위한 보험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것까지 남겨야 돼?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기록 하나가 당신의 억울함을 막아주고 몇백, 몇천만 원의 세금을 지켜줍니다. 계약서 한 장, 입금 내역 캡처 화면, 문자 메시지 한 줄, 이게 다 세무 리스크를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네 번째,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국세청은 의심이 간다가 아니라 패턴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연락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텐 큰 돈이 없으니까 괜찮아. 가족끼린 괜찮겠지.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실제로 상담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런 방심 상태에서 딱 걸리는 순간 연락을 받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은 그 순간에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미리 준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진짜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이 주목하는 위험한 행동부터 연락 왔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그리고 완벽한 대응 전략과 단 하나의 비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혹시 나도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 이 영상을 내 돈을 지키는 첫걸음으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돈과 마음이 언제나 안전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공감을 나눠보세요. 오늘도 소중한 관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하루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욱 빛나는 나였습니다.